내가 왜 지은호 생각을 해? 염치 없이. 이지혁이 스스로에게 쏘아붙였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휴대폰 화면에 코디네이터는 시작과 마감을 책임지는 게 역할이고요. 라는 지은호의 메시지가 떠 있는 거예요. 지은호는 담담하게 원칙을 말했다고 했고요. 그 문장을 내려다보던 이지혁이 갑자기 웃어버렸어요. 원칙은 지키는 사람이 이기지. 하고는 자신이 쓴 견적서 위에 커피를 쏟았죠. 엉망이 된 종이를 닦다가 문득 떠오른 문장 하나. 그냥 뭐 하나도 아니고 내가 내세울 게 너무 없잖아요. 10이라는 이 문장과 함께 켜졌어요. 각자의 자존심이 서로를 찌르면서도 이상하게 붙어버린 자리에서요. 지은호는 아트스페이스 쪽 미팅을 마치고 카페로 돌아오다가 골목 입구에서 박성재를 만났대요. 성재는 과일 바구니 대신 핫팩 묶음을 들고 있었고 밤새 도면 잡는다면서 손 시릴까봐 하고 툭 던졌죠. 지은호는 성재 선배 그 배려 고마운데요. 하고 받아들였는데요. 그 고맙다 뒤에 정확한 선을 그었어요. 근데 진짜 어머니는 왜 예고를 안 하셔? 안 답답해? 성재가 농담처럼 던진 말을 지은호가 되받았거든요. 어른들의 깜짝 방문, 예고 없는 선심,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 웃으며 넘길 만큼 단단하지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조용히 폭발한 건 다른 쪽이었어요. 카페에 박영라가 들렀거든요. 박영라는 스케치북을 펼쳐 보이며 공간 동선이 빛을 먹는 방식, 여기 이 각도면 좋아 보여요. 라고 말했는데 그때 입구에서 이지환이 들어왔죠. 지환은 영라를 보고 고개를 살짝 숙였는데요. 그 인사 하나로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지환의 눈빛이 조심스레 머무른 자리를 영라가 조용히 받아줬거든요. 둘의 공기, 누가 봐도 맑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맑음이 누군가에겐 불편함을 양산한다는 사실이었죠. 고성이는 멀찍이서 그 장면을 보게 됐고 그 얼굴은 아무 표정 없이 매끈하게 식었어요. 친동생도 아닌 나한테 그렇게 갑질했냐고요? 당신들은 뭐야? 누군가가 내뱉은 그 말이 아직 오지 않은 폭풍의 전조였다는 걸 아무도 몰랐고요. 밤 11시, 맘대로 집 작업실로 쓰던 카페 창고. 이지혁이 박스들을 교체로 쌓아 올리며 공간을 비우고 있었어요. 박진석 계열 쇼룸 리뉴얼의 본공사가 드디어 본궤도에 오르면서 특약대로 창고를 비워야 했거든요. 이빨 빠진 호랑이는 아무것도 못 먹는다.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대요. 독립도, 자존심도 다 좋은데 맨손으로 버티는 자의 초라함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 지은호였어요. 선배, 콘센트 라인 타고 들어오는 배선이음. 지금 바꾸면요. 내일 낮에 욕먹을 일 줄어들어요. 이지혁이 눈을 들었어요. 안 한다며 2억 줘도 안 한다더니. 지은호가 안 한다고 했는데요. 대신 부탁을 받진 않았죠. 내가 보고 못 느낀 척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하고 툭 던졌대요. 둘은 오늘 일 이야기만 나눴어요. 감정선은 박스 뒤에 숨겼고 오로지 벽과 빛과 동선만 붙잡았죠. 그러다 말끝에 이지혁이 한마디 더 했어요. 성재가 지가 남친이야? 지은호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만 갸웃했대요. 선배, 그런 거 묻는 타이밍 아니죠. 다음 날 아침. 정순이가 식당에서 끓인 국을 보온병에 담아 카페로 가져왔어요. 사람은 따뜻한 국물 먹어야 힘이 나지. 그때 문제의 손님이 왔죠. 의뢰인으로만 불리던 사람. 정갈한 트위드 재킷, 부드럽지만 간격을 재는 미소. 고성이었어요. 어제 자료 잘 봤어요. 코디네이터는 시작과 마감을 책임지는 게 역할이고요. 그걸 정확히 해줘야 해요. 차분한 어조였지만 지시와 요구가 선을 넘지 않게 정교했어요. 그 자리에 이지혁도 있었는데 아주 얇은 공기 틈 사이로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죠. 고성이가 슬쩍 물었대요. 근데 진짜 너는 어머니는 왜 예고를 안 하셔? 안 답답해? 문장 속 너가 누구를 향한 건지 세 사람 모두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정오 무렵 첫 번째 파문이 터졌어요. 지강호가 카페에 들이닥치며 테이블을 치고는 누나라고 부르지 말라며 누나 아니잖아 라고 소리쳤거든요. 전날 밤 친구들에게 끌려 또다시 빚 이야기에 손댄 강호가 방에서 뒤엎었던 서류 뭉치 사이에서 오래된 봉투를 찾아냈다고 했어요. 도장은 바랬고 글씨는 흔들렸는데 가장 선명한 건 세 글자였대요. 고성희. 지강호는 봉투를 치켜든 채 외쳤죠. 친딸 아니잖아. 카페가 순식간에 냉장고처럼 차가워졌어요. 박성재가 한 발 나섰고 이지혁은 강호를 벽 쪽으로 밀어 숨을 추슬리게 했죠. 지은호는 멍한 얼굴로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한 글자도 읽히지 않는다는 사실에 더 무너졌어요. 두 번째 파문은 곧바로 이어졌어요. 문이 열리고 정순이가 들어왔죠. 뒤엔 고성희. 서로를 보는 눈빛이 긴 역사를 말하고 있었어요. 고성희가 먼저 입을 열었대요. 오해가 많네요. 서류는 정리가 필요하고요. 정순이는 고개를 저었죠. 서류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정리해야지. 그 말에 고성희의 미간이 아주 살짝 흔들렸어요. 그때 박성재가 나지막이 물었죠. 어머니, 아세요? 저 서류? 고성희는 애써 담담하게 답했대요. 거짓, 짜증, 진짜 아니잖아. 말은 그렇게 했는데 목소리 어디쯤에서 오래된 철근이 삐걱거렸어요. 그 삐걱임을 가장 먼저 들은 건 지은호였고요. 그날 오후 모두가 흩어졌어요. 하지만 균열은 제자리에 남았죠. 이지혁은 쇼룸 현장에서 자재 검수하며 버팀목처럼 서 있었고 박성재는 변호사와 통화로 빚 문제의 합법적 상환표를 매만졌어요. 문자 한 통이 그 사이를 관통했죠. 내가 내세울 게 너무 없잖아요. 보낸 사람, 지은호. 받는 사람, 자기 자신. 초안 메시지함에 남겨둔 문장이 실수로 전송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실수 덕에 한 사람의 심장은 멈췄고 한 사람은 뛰었어요. 멈춘 사람은 이지혁, 뛰는 사람은 박성재였죠. 저녁 7시 반 한강변 벤치. 박성재가 도착해 보니 지은호가 먼저 앉아 있었어요. 성재 선배, 나 요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라는 말이 싫어졌어요. 박성재가 웃었죠. 일찍 와서 기다리는 사람, 누군가의 마음을 배우는 중일 수 있잖아. 지은호가 고개를 돌리고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누가 묻더라고요. 성재가? 지가 남친이야? 나는 그 질문이 싫었거든요. 선배는 늘 뒤에서 정리해주는 사람이라서요. 박성재는 숨을 고르고 웃음기를 지웠어요. 뒤에서 정리하는 게 내 사랑 방식일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불편하면 바꿀게. 그 말이 흔들린 물 표면에 돌멩이처럼 떨어졌고 조용한 파문이 생겼어요. 지은호는 그 파문을 오래 바라보다가 선배, 우리 하나만 약속해요. 일과 마음을 섞지 않는 거. 내가 코디네이터로 들어가면 시작과 마감만 정확히 하고 선을 그었죠. 박성재는 그 선을 존중하겠다고 내가 지킬 건 내 방식 하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는 알았죠. 물러섬이 포기가 아니라는 걸. 같은 시각 고성희는 자신의 서재에서 앨범을 펼쳤대요. 25년 전에 누군가가 웃고 있었고 사진 가장자리는 노랗게 눌려 있었죠. 고성희는 사진을 덮으며 비서에게 말했어요. 예고 없이 오는 건 매너가 아니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예고 없이 갈 거야. 그리고 전화를 걸었죠. 정순이 씨, 우리 그때 이야기 오늘 정리해요. 정순이는 잠시 침묵했어요. 은호한테 먼저 허락받고 와. 이제는 그 애가 가장 어른이야. 그 말이 고성희의 심장에 작게 박혔죠. 딸을 놓고 두 어른의 언어는 너무 달랐어요. 한쪽은 계산, 한쪽은 체온. 밤 10시 반 쇼룸 현장. 클라이언트의 급변경 요청이 들어왔어요. 주 출입구 동선을 뒤집자는 거였죠. 납기는 여전히 촉박했고 외장재는 이미 주문이 나갔어요. 이지혁이 펜을 굴리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호, 미안.
지은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요. 대신 자료 공유해요. 두 사람은 다시 도면을 붙들었죠. 전화 너머로 고성희의 메시지가 도착했대요. 내일 오전 10시 아트 스페이스 혼자 와. 제목 없는 메시지였지만 내용은 너무 많았죠. 오전에 나오라는 말 속 모든 역사, 모든 고백, 모든 거래가 함께 왔어요. 다음날 10시 정각 아트 스페이스. 정면 유리에는 밝은 햇빛이, 내부에는 숨을 고르는 그림자들이. 고성희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은호 씨, 어제 많이 놀랐죠? 지은호는 끊어졌던 숨을 이어붙이듯 대답했어요. 네, 근데 놀라기만 하진 않았어요. 고성희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정식 제안서예요. 우리가 전속 디자이너로 모시고 싶어요. 조건은 아주 좋을 거예요. 지은호는 눈을 깜빡였죠. 왜, 저죠? 고성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난 당신이 시작과 마감을 책임지는 사람인 걸 보았거든.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다가 어느 순간 목줄처럼 느껴졌대요. 이어진 문장이 더 그랬죠. 대신 한 가지, 이 프로젝트에서는 이지혁 씨와 거리를 두자. 지은호가 멈칫했어요. 그게 왜요? 고성희는 의자에 등을 대고 아주 천천히 답했어요. 당신 핏줄도 아닌 사람에게 갑질을 배우고 싶진 않잖아. 단어는 차갑고 매끈했어요. 지은호는 그 순간 알았대요. 이게 제안이 아니라 선택을 강요하는 시험이구나. 미팅이 끝나갈 무렵 두 번째 봉투가 책상 위에 덮였어요. 이건 개인적인 얘기예요. 고성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그동안 예고를 안 했어요. 내가 어른인 척, 매너인 척 했거든. 근데 진짜 너는 왜 나한테 엄마냐고 묻지 않았어? 지은호가 웃었대요. 안 물어도 어떤 건 아프게 알아지더라고요. 봉투 안에는 오래전 병원 기록과 함께 손글씨로 쓰인 짧은 메모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따뜻한 집으로 갔다. 고성희가 시선을 떨구었죠. 나는 그때부터 이빨 빠진 호랑이였어. 능력은 있었는데 용기는 없었지. 잠깐의 침묵 끝에 지은호가 물었어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어떤 호랑이예요? 고성희가 바로 답하지 못했어요. 오래 비어있던 자리를 채우기엔 시간이 쓸쓸하게 길었거든요. 점심 무렵 세 번째 파문. 현장에 들른 하청업체 담당이 납품 미스탓의 일정 지연을 통보했고 클라이언트는 위약금을 언급했어요. 이지혁은 책임을 뒤집어 쓰려 했고 그 순간 박성재가 들어왔죠. 위약금은 우리가 숫자로 막아요. 감정은 나중. 그는 변호사와 통화를 연결하며 합의 옵션을 제시했어요. 자, 여기 원가 절감 대체안, 분할 상환안, 보증보험 연장. 클라이언트의 표정이 풀리는 사이 이지혁과 박성재의 눈빛이 만나죠. 오랜 친구 사이의 고집과 방식 차이가 마찰음을 냈지만 둘 다 알았어요. 오늘은 같은 방향으로 밀어야 한다는 걸. 그리고 그 뒤편에서 지은호가 조용히 도면을 접어들었죠. 동선은 이대로, 콘센트 라인은 내가 마감까지 책임질게요. 이때만큼은 셋의 호흡이 같은 템포로 맞았어요. 저녁, 장소는 이지혁의 집. 이상철과 김다정, 조웅래, 김장수까지 모인 소박한 저녁상이었죠. 이지화는 영라와 함께 있었고 이수빈은 협찬 미팅으로 늦었어요. 이상철은 요즘 준비하던 자격증 얘기를 꺼냈죠. 늦게라도 공부하니 하루가 덜 허무해. 이지혁은 아버지를 보며 마음이 저려왔어요. 성실이라는 단어가 자기에겐 늘 늦었다는 말로만 다가왔거든요. 식탁 위 소음은 평범했는데 그 평범함이 오히려 지역을 흔들었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몫을 하고 있는데 자신만 오히려 뒤로 달려가는 것 같다는 자괴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폭풍의 전조가 계좌에서 발견됐어요. 지강호의 추가 채무 내역. 거기엔 출처불명의 입금 기록이 찍혀 있었고 변호사가 경고했죠. 이게 불법 자금이면 상환 합의 무효예요. 그 이름을 따라가자 고성희의 과거 하청 라인이 어슴풀에 드러났어요.
고성이가 개입했다는 증거는 아니었지만 이상한 연결고리 하나가 생긴 셈이었죠. 박성재가 곧장 어머니에게 확인을 요구했어요. 어머니, 이 이름 아시죠? 고성이는 짧게 대답했어요. 모른다. 그 짧음이 오히려 무게가 더했죠. 마지막 장면. 지훈호의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어요. 발신자 고성이. 내일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만 더 하자. 같은 시각 이지혁의 초안 메시지에도 불 켜진 듯 글자가 남았죠. 미안하다고 말 안 할게. 대신 내 옆에서 시작과 마감을 같이 할게. 그리고 박성재도 조용히 메모를 남겼어요. 은호 씨, 어젯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뒷정리뿐이네요. 세 갈래의 마음, 세 갈래의 방식. 10일화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다음 예고도 기다려주세요.